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의 이기영입니다. 오늘 오는데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피곤한 이유인데, 혹시 날씨가 너무 추워서 혹시 여러분들도 더 많이 피로함을 느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송출화면인가요? 썸네일이라고 하는 송출화면을 보면 당신이 피곤한 이유 밑에 죽겠네 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통상 배가 아파도 배 아파 죽겠네, 어디가 아파도 어디가 아파 죽겠네, 근데 피곤해도 피곤해 죽겠네 라는 말을 쓰죠. 실제로 영어도 보면은 배 아파 죽겠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막, 이게 위란 뜻이고, 에이크, 페인,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뜻이 되어서 스토막 에이크 킬스 미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배 아파 죽겠네 라는 말이 있는데, 피곤해 죽겠네요 라는 영어의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곤해 죽겠다는 말을 손쉽게 쓰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훨씬 더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그 피로감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당신이 피곤한 이유를 주제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내분비 대사내과를 전공하다 보니 환자분들 중에서 오시는 분 중에 피로감을 가장 힘든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장 힘들 때가 그겁니다. 종합검진까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더라 라고 하고 오시면 되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분비 대사내과 의사로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온다 그러면 혹시 내분비 피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분비적으로 한번 접근을 시도를 해보면 그 중에 의외로 내분비 질환들을 찾아내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오늘은 의사가 알려주는 당신이 피곤한 이유가 되겠지만, 혹시 이 검사 저 검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감을 느낀다면 혹시 당신이 앓고 있는 피로가 내분비 피로가 아닌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 힘든 피로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로감 한번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게 피곤한지?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피로를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전체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지치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멍해진다 또는 졸립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피로감과 사람이 멍하다, 그 다음에 졸립다는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전혀 같은 뜻이지 아니고요. 오히려 피로감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피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피로 증상으로 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졸린 것 자체가 피로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피로의 하나의 증상으로 졸릴 수는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 게 바로 피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피곤할 것인가? 얼만큼 필요할 것인가? 한 번쯤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피로감을 느끼셨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곤해 죽겠네 라는 정도인지를 따져보는데, 보통 이렇게 한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한 3단계로 다시 세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피로감이 느끼지 않는다. 제로. 그 다음에 경증의 피로감. 그래서 1, 2, 3단계 내 힘든 일을 했을 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중등도의 피로감은 조금 어느 정도 일만 해도 좀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 그 다음 아주 중증의 피로감은 가만히 있어도 피로감을 느끼는 거고, 그보다 더 나쁜 경우가 최악의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그래서 0에서부터 10단계까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한 번은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피곤했는데 이제 우리 나이도 이런 걸 생각해서 몸 건강해서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내가 돈 100만 원을 줄 테니 일을 해줄 수 있냐? 그럼 해주지. 그래서 그럼 너는 피로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을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때는 결코 피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혹시 이 피로 크기에서 어느 정도의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어느 정도 단계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로의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또는 질병, 그리고 정신건강, 즉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해보고 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질병 중에서 내분비 질환에 의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 중에서 이제 피로를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을 때 분명히 피로가 올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해도 피로가 올 수 있는데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해도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나친 운동을 하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가장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쪽 말고 안 좋은 쪽으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단백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백뇨가 나올 수 있으면 우리 몸이 붓죠.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 갑자기 몸이 붓는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힘들게 너무 운동을 하게 되면 붓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심한 운동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고요. 비만, 그 다음에 술을 마셔도, 커피를 마셔도, 그 다음에 우울증에 들어가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을철이 되면 어떤 계절적으로 그런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가을철에 우울증에 빠지면 좀 더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라서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질병이죠. 질병은 빈혈이 있는 거에서부터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요. 쉽게 이렇게 관절염이 있어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심장병, 그 다음에 신장, 콩팥, 그 다음에 폐질환, 그 다음에 간 질환 등이 있어서도 이런 전부 다 어떤 질병에 의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심장 같은 경우는 심부전이 있을 때고 만성 심부전,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다음에 만성 간질환 이런 것들이 전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질환들이 되겠고 그에 빈혈이라든지 자가면역성 질환 등에서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검사들을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심장이 좋지 않다, 신장이 좋지 않다, 폐가 좋지 않다, 간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알고 오시는 거겠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기본적인 종합검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데 그래도 내가 피로감을 느낀다 라고 하는 내분비 피로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죠.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 그래서 어떤 압박을 받는다든지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고 불안, 걱정, 그 다음에 우울한 것 자체가 어떤 스트레스가 돼서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굉장히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면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도 올 수 있는데 어떤 질환에 의한 것들은 특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있을 수 있으나 종합검진에서 흔히 검사하지 않는 어떤 내분비 질환에 의한 피로감들이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검사를 받기 전에 혹시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드신다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가기 전에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몇 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서 조사를 했는데요. 전 국민의 80%가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로감을 느끼는 90%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런 질병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70%는 아무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한 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로감이 있다면 그러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시고 병원에서도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피로감을 느낀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내분비 피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피로에 도움이 된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자, 수분 섭취를 얼만큼 하는 게 좋느냐? 우리가 생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질병이 없는 사람이 생수만 마실 때, 그러니까 커피라든 음료수가 아닌 생수 마실 때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마셨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생수를 2리터 이상 마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참 맥주를 좋아했는데 지금 살 뺀다고 다 맥주를 끊어서 안 마시지만
맥주 2000cc 마시는 건 어렵지 않지만 생수 2000cc 마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운동, 너무 지나치게 하는 운동은 오히려 피로감을 더 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시겠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수면 자체도 피로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겠죠. 정적인 운동, 특히 요가가 피로에 푸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당연히 중단, 금연과 절주를 하시는 게 피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퀴즈를 한 번씩 가져옵니다. 혹시 이 퀴즈를 맞힐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음식 중에서 먹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먹고 나면 더 피곤해질 수 있는 음식. 1. 콜라. 2. 에너지 음료. 3. 도너츠. 4. 식빵. 5. 과일 주스. 자, 혹시 여기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먹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는 음식이 뭔지 혹시 생각해 보시고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먹고 나면 더 피곤해질 수 있는 음식. 1. 콜라. 2. 에너지 음료. 3. 도너츠. 4. 식빵. 그 다음에 과일 주스. 네, 에너지 음료, 콜라 전부 다 뭐 여러 가지 답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가 아니고요. 한 가지는 아닙니다. 뭘까요? 식빵이죠, 식빵. 이렇게 정제된 당, 특히 단순당일수록 먹고 나면 훨씬 더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 원리 자체는 단순당일수록 급격하게 혈당을 상승시키지만 또 급격하게 혈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진 후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식빵 자체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제된 당이라든지 단순당을 많이 마시는 것은 마시거나 직후에는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좀 지날수록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단순당을 이용하는 것은 별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언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까요? 아침 식사를 많이 하는 경우, 점심 식사를 많이 하는 경우, 저녁 식사를 많이 하는 경우, 야식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더 많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했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중에서 어느 시간대에 먹었을 때 피로감을 더 느낄 것인지. 식곤증. 네. 이제, 네. 저녁, 아침, 저녁. 네. 야식 많이 먹으면 피곤. 네. 답들이 다양한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논문을 찾아보면 아침 식사를 특히 과식을 하는 경우에 피로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도 과식 자체를 했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하고 원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아침 식사를 과식하고 나면 특히 피로감을 혹시 더 많이 느낀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야식은 어떤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있어서 예방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야식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아침 식사도 과식하는 것 자체가 실은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식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입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 몇 시간 아시겠지만 너무 적게 자도 피로가 안 풀리지만 너무 많이 자도 피곤하죠. 그래서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이거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수면 시간입니다.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간은 몇 시간이다 라고 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 벌써 답을 맞추셨는데요. 네, 방금 답 주신 분께서 마찬가지로 7시간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은 7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면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수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데, 또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국내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고혈압 환자, 수면이 부족한 고혈압 환자를 토요일, 일요일 강제로 수면을 취하게 했더니 혈압이 한 20% 정도 떨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충분한 수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피로를 풀어주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자, 퀴즈도 몇 개 풀어봤으니까 이제 다시 내가 그래도 충분한 휴식,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 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그럼 무작정 가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고 언제 병원에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로해서 피곤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피곤한 것 때문에 체중이 감소가 있었을 때, 더위에 예민한 것보다는 추위에 더 예민함을 느낄 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졸릴 때, 기분이 우울해질 때, 이럴 때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내가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작정 피곤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어떤 질병에 의한 피로감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피곤한지, 또 어떨 때 이 피로감이 좋아지는지, 또 이 피로가 더욱 안 좋아질 때는 어떤 상황일 때인지, 그 다음에 현재 본인이 이 피로감 말고 다른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당연히 현재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또 복용 중인 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진단을 내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퀴즈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신가요? 첫 번째, 제 나이 때는 우상이었죠. 적어도 지금은 안 하겠지만 책갈피를 하나씩 끼워두고 있던, 누군지 아시나요? 브룩실즈죠. 이분은요, 우리나라 저 때 다닐 때 유명한 가수 이은하 씨고, 이분은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탤런트 이기영 씨죠. 이분은 누군지 아시나요? 김유정 씨라고. 그래서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피곤한 사람, 이 네 분 중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 네, 브룩실즈 나왔고, 누가 가장 피곤할까요? 세 번째 분 갑상선. 네, 이은하. 제 사진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사람보다 제가 가장 피곤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다 연예인이고 저만 연예인이 아니어서 쉽게 맞출 것 같아서 제가 안 넣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 가장 피곤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피곤하지 않은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퀴즈는 너무 어렵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분비. 내분비는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분비가 하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 발달, 생식, 종족 번식을 위한 생식. 이 세 가지가 내분비의 가장 주요한 세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분비에 어떤 병이 생겼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성장과 발달과 생식이 안 되는 장애를 초래하는 병이 바로 내분비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분비라고 하는 것은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조절해주는 6가지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에서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바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바로 여러 가지 내분비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내분비 때 생기는 내분비 질환은 대부분 거의 모든 질환에서 피로감을 유발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종류 셀 수 없이 많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호르몬은 이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룩실즈. 성장 호르몬의 과잉인 병이죠. 브룩실즈가. 잠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성장 호르몬은 먼저 종특이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성장 호르몬은 오로지 딱 인간에게만 듣습니다. 다른 동물의 성장 호르몬은 그 같은 동물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키가 크고 싶은데 성장 호르몬을 맞고 싶다. 그러면 사람한테서는 오로지 사람의 성장 호르몬만이 효과가 있지, 다른 동물에서 추출하는 성장 호르몬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게 우리 길이 성장을 담당해주는 호르몬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어떤 동물의 성장 호르몬을 사람한테 주었을 때 그게 효과가 생겨버린다면 사람 키가 3m, 5m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 성장 호르몬은 오로지 사람한테만 듣기 때문에 딱 사람에 맞는 키만 딱 크다는 게 이제
그 종특이성, 종족의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장 호르몬이 간에서 성장 인자를 분비를 촉진시켜서 이 성장 인자가 우리의 길이 성장을 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정상인 상태에서는 보통 때는 나오지 않고 잠자고 있는 동안에 렘 수면이라고 하죠. 렘 수면 때, 소위 말해서 꿈꿀 때, 그때만 이렇게 스파이크하게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면서 깜짝깜짝 놀라면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제 키 크려고 그런다고.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성장 호르몬 거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파이크 같은 현상이 없어 계속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브룩실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뒤에가 안 나오는데, 자, 이 모습이 바로 브룩실즈가 말단 비대증, 성장 호르몬의 과잉 분비가 돼서, 그러면 성장 호르몬의 과잉 분비가 돼서 말단 비대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부어서 체중이 증가됩니다. 체중이 많이 늘어나고 안도 내부도 다 붓기 때문에 기도라든지 안에 있는 부분이 다 부니까 코를 골고 폐쇄성 폐질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심부전, 뇌경색, 대장암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증상들에 정말 많은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브룩실즈는 지금 치료를 받아서 이만큼이 많이 되긴 했지만 전 모습하고 이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못 알아볼 정도가 되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과잉일 때도 생긴다.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잉이 되면 이런 외모적인 모습이 바뀌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장 호르몬의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될까? 성장 호르몬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 사춘기 이전에는 뼈에서 말단에서 성장판이 계속해서 열려서 길이 성장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성장판이 닫힌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길이 성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근육량, 그 다음에 근력을 좌우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게 심장 근육의 약화고입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에게서 성장 호르몬의 부족이 있어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을 때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인에게서 성장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서도 성장 호르몬 치료가 다 의료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외관상의 모습도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언뜻 봐서 많아서 말단 비대증은 얼굴을 보면 구별할 수 있지만 부족하는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보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지방량이 증가하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생기는 현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성욕 감퇴, 지구력 감퇴가 되니까 당연히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 호르몬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과잉 상태, 성장 호르몬의 부족 상태가 모두 다 저렇게 피로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스테로이드라는 말은 아마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신피질, 부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콩팥의 양쪽 위에 삼각형 모양의 조그마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있는데 이때 분비하는 호르몬이 당류코르티코이드라고 해서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가 되겠고요. 염류코르티코이드가 있고 성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당류코르티코이드가 가장 하는 일이 가장 많은데 이은하 씨, 우리 가수 이은하 씨가 바로 당류코르티코이드를 굉장히 과학 분비하는 그런 부신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았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됐어요. 아마 적어도 방송에서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이 가장 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신에서 어떤 종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해서 부신에서 당류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라고 호르몬을 과잉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제제, 약물을 복용했을 때죠. 과잉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잉 복용을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부신에서는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전혀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을 끊으면 그 순간 부신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부신에서 만드는 당류코르티코이드는 우리가 급격히 저하가 되는 현상, 부족한 현상이 생기게 되고 또는 부신에 종양이 생겨서 그 종양에서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을 과잉 생산하다 보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신에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는 종양을 절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부신에서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부신 피질 호르몬의 결핍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쿠싱 증후군처럼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과잉 생산이 되거나 또는 부족해도 이런 식의 증상이 생깁니다. 우울증, 정신의 이상, 얼굴이 달덩이 같은 얼굴, 그다음에 심장이 비대해지고 고혈압, 골다공증, 그다음에 살들이 전부 다 가운데로 몰립니다. 그래서 중심성 비만이라고 해서 얼굴과 배만 살이 찌고요. 오히려 팔다리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근육은 위축이 오고 지방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느끼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피로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약화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얼굴 이런 모습이 바뀌었을 때는 혹시 내 몸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을 과잉 생산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제제를 많이 먹었을 때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게 되면 호르몬을 내 몸에서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 와버리는 거죠.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혈압도 낮고 근육통, 관절통, 그 다음에 입맛도 없어지고요. 체중도 감소되고 구역질이 자주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피부에 멍이 잘 되는데 굉장히 피부가 약해지죠. 그 다음에 혈관 확장이 생기기 때문에 사소한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관절염, 신경통이 낫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고 스테로이드가 과잉하게 들어오면 내 몸에서는 부신피질에서는 호르몬을 만들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 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팔다리는 삐쩍 마르고 배만 뻘룩 나오는 거미형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미형 인간이 되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시골이라든지 어디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할머니들 딱 보면 꼬부랑 딱 할머니 되는데 진짜 팔다리는 가느시고 근데 배는 볼록하게 나오시고 이런 분들 대부분이 거기다가 피부를 딱 봤는데 멍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거의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많고 근육이 없다 보니까 첫 번째 느끼는 게 바로 피로감인 거죠. 그 다음에 혹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서 주는 그런 스테로이드를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어떤 질병을 받았을 때 혹시 내가 들어가는 약 중에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는지 그러면 스테로이드 제제가 많이 먹었을 때도 피로감을 느끼고 안 먹고 나서 부족해도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신피질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내가 피로감을 느끼는 건 아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얼굴하고 배만 나오고 이유 없이 멍이 잘 들고 병원 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 피를 잘 뽑지 못해서 그냥 피멍이 이렇게 딱 들었다. 그러면 피를 잘 못 뽑아서 탓할 게 아니라 혹시 그런 부신피질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 제일 많이 하는 호르몬 계통이 갑상선 호르몬일 겁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몸의 윤활유 같은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자동차를 따질 때 연료 같은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은 윤활유. 갑상선 호르몬이 없어도 사람이 차가 안 움직이는 아니죠. 근데 윤활유가 없으면 녹이 슬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기기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신진대사,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우리 몸의 신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심장에도, 그다음 우리 체온에도, 그 다음에 어떤 태아에서, 소아에서 신경 발달과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 그다음 근육 힘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갑상선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이기영 씨죠. 저하고 동명이인인 이기영 씨. 이분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눈으로도 증상이 왔었죠. 일단 이게 이제 신진대사가 너무 빠른 게 문제입니다. 항진증인 경우에는. 그래서 뭐든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과 살이 빠지는 것 중에서 먹는 것보다 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한테서는 빠지는 속도보다 먹는 속도가 더 빠른 사람은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서는 약 15%는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진대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열이 나는 거죠. 더위 타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이러가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크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화를 잘 낼 수도 있고요.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 이유 없이 가려움증, 그 다음에 피로감이 옵니다. 왜? 저녁에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저녁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가려움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손톱이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손톱 밑에 때가 잘 끼는 것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저하증, 이렇게 아름다운 연예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뭐 여러 연예인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러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을 만들어지지 못해서 추위를 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지방을 분해한다든지 신진대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얼굴 손맛이 불고 손발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는데 근육량이 느는 게 아니라 지방량이 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별로 없고 근육 힘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방만 드니까 피로감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심해지면 얼굴과 눈, 그다음에 손등 같은 게 부어서 체중이 들고 그다음에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초기에는 그런 증상이 없이 단순하게 좀 피로감이 느끼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이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느끼는 가장 흔한 대표적인 내분비계 질환 중에 하나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호르몬입니다.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은 분비되는 것부터 다르지만 약간 하는 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신장 크기, 그러니까 신장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이 되겠고요. 땀샘, 피지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유방의 발육,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분비가 되죠. 근데 남성 호르몬은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근데 남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과 조금 다르죠. 남성 호르몬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수염을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절대 수염이 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수염을 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죠. 근육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발달시키는 그런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근육을 발달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가 힘이 훨씬 더 센 거죠. 근데 여자 앞에서 남자가 힘 세다고 자랑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영화에서 나오는 두 분이세요. 영화에서 두 분. 이분들이 성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부족한 분들은 아니세요. 두 분은. 그래서 성호르몬은 부족한 게 문제가 되지 정상이거나 과다 분비가 되었을 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질환이 몇 개 있는데 실제로 그 병은 교과서에서도 이거는 그냥 병이 없는 것처럼 쳐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호르몬은 정상이면 당연히 좋지만 과다 분비가 돼도 문제가 없다. 이거는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호르몬의 결핍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근육량을 특히 남자에서는 근육을 발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핍이 오면 피로감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저는 남성 호르몬의 결핍이 오면 꼭 첫 번째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면도를 몇 번 하시냐고 꼭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결핍이 오면 수염이 잘 나지 않죠. 그 다음에 오히려 여자처럼 변해가서 여성의 유방이 생기고 남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을 잘 냅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당연히 올 수 있겠지만 근육 저하가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 이야기를 잠깐 또 하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남성 호르몬 결핍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우울, 무기력, 그 다음에 안면 홍조, 피부 건조 이런 것들은 갱년기 증상이 되겠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든 여성 호르몬이든 간에 결핍이 오면 피로감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특히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해서 갱년기 이후에 오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건 잘 알겠지만 특히 남성분들이 피로감도 오면서 근력 저하가 오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오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유 없이 올라가면 반드시 남성 호르몬 결핍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서 다음날 나도 남성 호르몬이 결핍인 것도 갑자기 병원 오신 분들이 많이 올까 봐 걱정입니다. 실은 저희 의과대 학생들도 수업을 내분비 질환 수업을 하다 보면 꼭 한두 명은 외래로 찾아옵니다. 선생님, 교수님, 저도 이 병 같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내가 어느 정도 피로감이 있는지 중증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닌지를 한번 딱 살펴보시고 내가 병원에 가야 될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 먼저 고쳐보시고 그래도 이상이 있다 한다면 그때는 한 번쯤은 병원에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생활습관, 잘못된 생활습관 중에 왜 비만이 되면 피곤할 것인가? 이거죠. 배기량은 100cc짜리 트럭인데 10톤을 싣고 가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비만은 보시다시피 근육량은 적고 지방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운전하기, 내 몸을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로감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만 자체도 피로감이 오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20kg를 뺐죠. 공개하겠지만 제가 키가 1m 75cm, 몸무게 76kg입니다. 근데 정상인이 아닙니다. 아직도 과체중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몸무게를 한 10kg 정도를 더 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만하다면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는다면 충분히 아무 질환 없이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 문제를 꼭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비만 자체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비만 치료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만 환자한테서 가장 많이 오는 흔한 질병 중에 요즘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술을 먹지도 않고 다른 기저질환, 어떤 비형간염, C형간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간 수치가 일단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한 사람들 그런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좀 비만하다라고 생각되면 간 기능 검사를 해보고 그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보인다면 빨리 체중을 빼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왜 피로감이 느낄까? 왜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지옥철이라고 하죠. 요즘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코비드-19, 코비드-19 팬데믹이 있어서 이런 지하철을 못 타는,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가 부족하겠죠. 고산병, 충분히 내 몸 안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에서 어떤 대사, 신진대사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워도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비만보다 담배가 피로감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몸에 제대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피로감에 젖어들어서 한다면 담배를 끊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도 몇십 년 전에 담배를 피웠는데요. 정말 담배를 끊고 나니까 좋아지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피로감이 없어지는 거였고요. 두 번째 하나는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적어도 꼭 와이셔츠에 담배 구멍을 내서 만들어 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만이 있다든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꼭 비만 문제를 해결해보고 담배를 끊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질환이 있는가 검사도 해보고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낀다면 내분비 피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내분비 질환이 흔하면서도 또 흔하지 않는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피로감을 느낀다면 먼저 생활습관 교정을 해보시고 충분한 운동과 휴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도 정상이라면 한 번쯤은 내분비 피로를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까지이고요. 다음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질문에 답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네. 정말 피로는 간 때문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로는 크게 생활습관, 질병, 그 다음에 스트레스 세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흔한 질병에 의한 경우가 간 때문인데 예전에는 저희 나라가 비형 간염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를 쳤었지만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형 간염이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 비만 때문에 생기는 원인부터서 여러 가지 피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느 정도 피로한지, 그 다음에 피로 중증도를 한번 따져보시고 생활습관의 교정, 충분한 휴식, 그 다음에 영양 상태를 교정해서도 피로감을 느끼고 한 번쯤은 여러 가지 혈액 검사 같은 걸 해보시고 해서 피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 너무너무 피곤해 내분비 내과 검사 결과 갑상선 암 판정받았어요. 네,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갑상선 암 환자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면요 초기에 되게 또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갑상선암이 전 갑상선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살짝 높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감이 재발하는 걸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기에 약간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고 나중에 필요한 거는 담당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교수님도 피곤하신가요? 네, 많이 피곤합니다. 충분한 휴식은 며칠 정도 쉬어야 하는 건가요? 며칠 정도 쭉 쉬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면을 한다는 거, 그게 충분히 휴식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면 시간은 적당한 7시간 정도가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쭉 쉬는 것보다는 적당한 휴식,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흉수술 1년 지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복부 쪽이 팽팽하고 묵직하고 피로감도 쉽게 느껴지는데 복부 쪽 어디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나요? 실은 이런 폐 쪽에 기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흉수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부작용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부 쪽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지금 복부 쪽이 팽창하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건지 오른쪽인지,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이면 간 쪽 검사를, 왼쪽이다 그럼 비장이라든지 이런 쪽 검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소화기내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할 때 먹으면 힘나는 음식이 있나요? 일단은 탄수화물 섭취, 특히 단순당을 먹었을 때는 금방 혈당이 상승하기 때문에 먹으면서 곧바로 피로감이 없어질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곧바로 또 혈당이 툭 떨어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단순당을 먹었을 때는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로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특별히 더 좋은 음식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그런 탄수화물 한 65%, 단백질 25%, 지방 한 10% 정도 선에서 적절하게 섭취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당뇨병이 있는 분이 저혈당 때문에 피로감이 왔다면 그럼 탄순당을 빨리 섭취해서 저혈당을 극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니에리스 증후군에 피로감이 있을 수 있나? 그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힘든 증상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이죠.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많이 충분히 피로감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피곤 무기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제일 먼저 나한테 어떤 우울증 자체가 원인이 뭔지 정신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스트레스 자체가 나한테 온다 그러면 그 주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 그걸 피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 동생이 48세 여자인데 몇 년 전부터 너무너무 많이 피곤하대요. 한쪽 발에 힘 빠진 증상이 있어서 목, 허리, 어깨 MRI 모두 찍었고 얼마 전에 복부 CT도 찍었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피검사도 다 정상. 비타민 D 수치가 9, 빈혈 수치가 10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빈혈이 있어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검사가 9면 굉장히 많이 낮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치가 30 이상을 정상을 하고 30 밑으로 오면 좀 부족하지만 비타민 D 약물 치료를 하는 수치를 보통 일반적으로 20 미만인 경우를 잡는데 9면 상당히 낮아서 실은 비타민 D가 왜 낮는지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비타민 D가 저 정도 낮으면 골다공증이라든지 다른 질병들이 있을 수가 많고요. 비타민 D가 낮으면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한번 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좀 피로감을 회복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신에 종양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 모르죠. 아직까지 어느 부위에서든지 종양이 생기는 원인은 잘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종양이 생기는 원인을 안다면 아마 암이라는 병이 퇴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부쩍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잠을 개운하게 못 자고 피곤한데 그러면 갑상선 검사를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국민건강검진 했어요. 먼저 국민건강검진을 했었을 때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건강검진에서 일반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종합검진에서는 갑상선 검사를 하는데 국민건강검진에서는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소화 속도가 느리고 특히 변비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갑상선 검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종합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한다면 방금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내분비 검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피로해서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은 7시간 정도고, 너무 부족하게 자도 피로감, 너무 많이 자도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남성은 여성 호르몬,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생긴다는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수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20대다 그러면 한 7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한 60대, 70대가 되면 그래도 250 이상이 되는데 점차 내려오죠. 남성,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율이 여성 호르몬 비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성 호르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아지는 건 아니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의 감소,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초보인데 새로 하게 된 일이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상 사고가 날까봐 잔뜩 긴장한 채로 교감신경이 매우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에 오면 빵, 과자, 컵, 폭식을 하는데 엄청 살이 많이 쪘지요. 이런 교감신경 위에 있는 생활이 필요한,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정제된 당이라든지 단순당을 섭취를 하면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면서 피로를 줄여주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또 저혈당에 빠지면서 더 많은 그런 당분 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그런 비만뿐만 아니라 비만 자체가 피로감을 일으키고 그 단순당 섭취가 또 피로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0인데 체지방률은 높아서 마른 비만. 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 상태에서는 근육량도 적다는 뜻이 되겠죠. 근육량에 비해서 체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런 마른 비만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게 모든 비만도를 가장 잘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어떤 극단적인 상태에서는 잘 알려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게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상이신 분인데 체지방이 높은 분들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체중이 늘어납니다. 왜? 지방은 빠지면서 근육이 늘거든요. 그러면 피로감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체중은 느는, 그러면서 피로감이 없어지는. 왜 나는 운동을 하는데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살이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BMI가 20인 분이 운동을 하면 제 생각에는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량이 늘면서 오히려 체중이 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도 계속 놔두면 그런 대사질환이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깨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소변 보기 전에 옆구리, 왼쪽 옆구리 쪽에 무슨 서양배 모양처럼 공처럼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등 뒤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구리보다는 오히려 등 쪽에,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별도로 따로 복부 전체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 드링크가 도움을 주나요? 우리 몸의 비타민은 많아도 병, 적어도 병인데 비타민C만큼은 과잉 섭취를 해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드시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여성 호르몬제 복용에 의해서 추후에 치매 같은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치매, 오늘 피로감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면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있지만 오히려 치매를 유발시킨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성 호르몬 복용에 있어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고,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도 확실히 되어 있지만 대장암에 영향을 주는 것, 치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좋다는 것과 나쁘다는 게 다 같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느 쪽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코가 시려요. 다른 데는 춥지 않은데요. 글쎄요. 이거는 글쎄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잠을 늦게 자고 적당히 안 자면 성기능이 저하되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인데 남성 호르몬이 혹시 부족한가라는 것을 검사를 해보실 때는 꼭 아침에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성 호르몬도 하루에 일정 변동이 계속 있는데 하루에 일정 변동을 평균치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게 아침에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혈액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실제로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 자체가 뭐죠? 우리가 시차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비해서 너무너무 피곤하다. 일단 무슨 병원에 가보면 되나요? 의원 중에서. 아까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몇 가지 것들이 아니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내과 의원에 찾아가셔서요. 기본적인 검사, 아까 빈혈 검사부터 시작해서 간, 콩팥, 폐 이런 쪽으로 쭉 검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는 충분히
동네 의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온이 올라갔다 금방 내려가고 또 올라가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충분히 현재 본인의 어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에 의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겠고, 갑상선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부신 기능에 이상이 있었어도 충분히 저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먼저 검사를 하나하나씩 해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7시간씩 자고 깨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피곤해지겠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시는 건 아니신가요? 그래서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저부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6번째를 받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나부터서도 걸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고, 눈 뜨면 오늘 몇 명이다, 내일은 몇 명이다 계속 이러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마스크를 쓰면서 환자 진료를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오면 거의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너무 아파서 혹시 내가 또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검사도 많이 받아보게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에 과식하는 것이 노화가 빨리 오나요? 맞습니다. 저녁은 최소한 일찍 드시고 소식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먹은 만큼 열량을 운동으로 소화하면 노화가 늦게 오나요? 먹은 만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엔티에이징, 그러니까 노화를 좀 늦추는데 가장 효과적이면서 공인된 방법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식을 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 아마 최소한 노화 방지라고 해야 될까? 노화 방지는 틀린 말인 것 같고, 엔티에이징이라는 말은 틀린 것 같고, 에이징을 슬로울리, 그러니까 늙어가는 걸 천천히 만드는 것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다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겨울에 더 피곤하더라. 그러니까 추위를 더 많이 탄다면, 겨울에 피곤한 것보다는 추위를 더 탄다면 그건 한 번쯤 검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까지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죽는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항상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면 정말 충분한 휴식, 충분한 영양 섭취, 적당한 운동 꼭 해보시고, 그래도 피곤하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시고, 그래도 피곤하다, 그럼 너무 힘들다, 내가 중등도 이상의 피로감을 느낀다면 한 번쯤은 내분비 검사를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